오늘은 뭐 많이 들었죠? 생산형 AI. 창작 프로듀서의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역할이 바뀌죠.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아마 실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 같고요. 오르는 계륜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거를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형 AI가 나왔는데, 지금 2년이 돼 가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죠. 2011년에 마크 안드레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이 대머리인데 넷스케이프라고 여기 이제 연장자분들은 이게 저하고 비슷한 연배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넷스케이프라고 처음에 웹브라우저가 나왔을 때 그걸 썼죠. 아마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고 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1994년에 네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떼돈을 벌었죠. 하루아침에.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벤처들이 이 기술적으로 성공해서 상장하면 떼돈을 버는 걸 네스케이프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스케이프의 순간이라는데 그 네스케이프를 만든 마크 안드레슨이 2011년에 뭐라고 얘기냐면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다 먹는다 그랬어요. 어. 근데 그 구글이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고 이러면서 또 애플이 아이폰을 나오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먹는다.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로 따지면은 기계가 세상을 다 바꾼 거고 똑같아요. 산업화는 어떤 의미냐면요. 인류 2000년 역사를 한 번에 뒤집은 거거든요. 뭘로 뒤집었냐면 도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도구는 인간이나 짐승을 도와주는 거였는데 산업혁명은 도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앤드루슨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점령한다 그랬을 때는 산업혁명 때 도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생성형 AI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업혁명 때 뭐하고 비교하면 되면요. 전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맨 처음에 기계가 나와서 산업혁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면서 다 바꿔버렸죠. 기계를 작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한 게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전기가 나온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이 막 1년에도 수십 가지씩 쏟아지잖아요. 근데 어떤 걸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규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성형 AI는 그 전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다 사기라고 그랬거든요. 메타버스는 앞으로 10년 내로도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냥 그거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죠. 그런데 생성형 AI는 왜 우리 세상을 바꾸는지 이거를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창작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듀서의 역할이 뭐냐 그러는데 사실 정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초기 단계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각 분야에서 써보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고민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나눕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을 갖는 기계를 만드는 거죠. 어,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그러면은 프로그래머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then이라 그러거든요. 코딩을 배우면은 if then부터 배워요. 코딩 하는 것 때. 만약에 이거면 일로 가고, 만약에 일로 가면, 이게 추리, 논리 추리를 뭐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건데, 그래서 다 여기는 프로그래머가 지시를 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구글의 검색도 다 이거죠. 지시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라.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이 나와요. 머신러닝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지시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를 지시하면 지가 알아서 두 개, 세 개를 하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배운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인공지능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하죠. 거기에 딥러닝은 이게 머신러닝의 발전형인데 이걸 대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의 뉴런망을 본따서 만든 거고 이 딥러닝부터 인공지능이 한 번에 몇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지금의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나온 거예요. 이 딥러닝에 여러분들이 처음 충격으로 본 게 알파고예요. 그래서 이 딥러닝을 만든 세 대부가 있거든요. 제프리 힌튼이라고 토론토 대학 교수, 그 양반 저 70대 중반 넘었어요. 어, 너 토론토 대학 나와서 구글에 가서 연구하고 작년, 올 총과 구글에서 나왔죠. 그렇게 하고 얀 루큰이라고 콜럼비아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은 이제 페이스북에 일을 하고요. 조수아 벤지오라고 이 양반은 캐나다의 맥길 대학 교수인데 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하죠. 이 세 사람이 이 딥러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 어, 뉴런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PT, 챗 GPT 말고요. 챗 GPT는 GPT를 기반으로 한 어, 인공지능이고요. GPT 같은 거를 기본 모델이라고 해요. 파운데이셔널 모델. 근데 그거는 기본의 신경망이에요. 그거를 만든 게 딥러닝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스로 자기가 연습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배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도 몰라요. 그럼 알파고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알파고는 이럴 경우는 이런 수를 두고 이럴 경우는 이런 수를 두고 그러는 게 처음에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그걸 조금 복잡하게 일하는 게 머신러닝인데 딥러닝은 그렇게 안 해요. 바둑은 서로 한 번씩 흑백을 나눠서 두고 포위하면 집을 먹는 거다. 죽는 거다. 그래서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다. 규칙만 주고요. 컴퓨터 알파고 두 대가 밤낮으로 바둑을 둡니다. 우리 인간은 밤낮을 둘 수가 없잖아요. 얘들의 장점은 그거예요. 밤낮을 이 바둑을 두니까 두면서 자기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바둑을 1,000번 두는데 얘들은 하루에도 10,000번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지 않고 계속. 이게 딥러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생성형, 제너러티브 AI는 언어에 기반을 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모든 지능 활동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기반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이 창작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얘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생성의 AI가. 그래서 이게 주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우리가 어려운 게요. 잘못하면 메타버스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죠. 서울시가 450억 예산을 책정해서 3년 전인가 메타버스를 만들었죠. 300명 들어왔대요. 지금까지 80억 썼대요. 그래서 결국은 접기로 했대요. 이거는 이 기술을 우리가 채택해야지 많은지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유행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같이 널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든게 패러다임 전환이냐 트렌드냐. 우리 트렌드에 널뛰면은요. 쫓아가다가 이게 가랭이 찢어져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트렌드. 그래서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은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집단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패러다임 전환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트렌드냐를 파악할 줄 모르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해도요, 투자가 달라지잖아요. 회사를 무지 많은데 어디에 투자하냐 이거죠.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막 이거 해 그러면은 돈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세상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 정도 회사들이에요. 테슬라 이 정도. 그 외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운 복잡하게 이루어서 어려운 도표인데 이게 트렌드와 패러다임이 다른 게 트렌드는 한번 딱 들어오면은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트렌드예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세상이라 데모금에 의해서 올라갔다가도 죽고 올라갔다가도 죽고 그래서 양의 데모금이 되느냐 음악의 데모금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올라갔다가도 죽고 올라갔다가도 죽고 그러거든요. 그죠? 메타버스는 갔다가 바로 죽은 거예요. 양의 데모금이 안 되냐 음악의 데모금이 된 거예요. 메타버스는 일단 통신망이 안 되면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지금의 5G보다 10배 빠른 통신망이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기능도 지금보다 10배 좋아야 돼요. 물론 이 생성형 AI도 컴퓨터 기능이 무지 뛰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이 네트워크는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렵게 해요. 잠복기. 이게 어, 네트워크를 주니까 언제 인계점을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은 일단 임계점을 지나면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KBS, MBC, SBS 잘 나갔었잖아요. 제가 2010년부터 간다. 여기 간다. KBS 연설에 가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냐면 조금씩 꺾어지게 해주면 잘 나가거든요. 임계점을 만나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KBS, MBC, SBS는 가능성이 없다. 이미 여기 컸거든요. 이거는 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잠복기가 이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술이 패러다임 전환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 근데 이 잠복기를 벗어나냐 아니냐는 이용자 가치예요. 이게 빙산하고 똑같아요. 여기 요만큼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건데 이용 가치 여기에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큰 건지 조그만 건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다. 그래서 아는 체하면 안 된다. 생성형제 인공지능도 어떻게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 계속 쫓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면요. 그래서 이 생성형을 다시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함수 얘기예요. 산업화 시대는 우리는 2000년 동안 종용 곡선을 그렸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평균이 있어요. 종용 곡선. 그래서 정답이 있죠. 근데 이 디지털 세상은 척도 없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스케일 풀이잖아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평균이 얼마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함수라고 그래요. 로그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입자 수,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무한 거의 20억, 3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블로그에 한 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다. 여기는 가운데가 없잖아. 가운데가. 중간 영역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 방송국에서도요, 중간영역으로 일하는 직업들이 무지 많아요. 다 거의 80%가 중간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중간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 영역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최고도 있고요. 중간 영역이 있고, 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여러 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직업이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게요. 이렇게 이념적으로 양극화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간 영역이 없어지면서 기득권 세력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직업이 다 대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0 플러스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 중간 영역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중간 영역이 사라진다. 이걸 머리에 두고요. 이게 다 그렇게 돼요. 중간 영역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케이블 방송 시청률 그래프가 다 비슷하죠. VOD 판매 순위 다 비슷하죠. 그죠? 영화 관객 순위 다 그죠? 매출 다 중간 영역. 이게 롱타이 시장 아마존이 만들었잖아요. 소비자가 한 명인 것도 있고요. 우리 옛날에 이게 13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이 처음에는 우리도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 모델이 많죠. 그래서 티빙 말고 뭐가 있죠? 한참 영화로 떴던 우리 OTT. 티빙하고 그 웨이브 말고 영화 추천해서 떴던 OTT. 그거 망했죠? 중간 여기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버틸 수가 없어요. 여기 아예 한두 개, 어, 당근마켓처럼
알아서 한두 개 자기들끼리 교환해서 먹는 거하고 대규모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개편되는 거예요. 승자가 뭘? 그래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 스타트업이 생겨서 시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기술 가치와 사용 가치, 금융 가치, 신뢰 가치. 먼저 기술이 나오죠. 이 기술 가치는 이 기술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트렌드예요. 여기에만 우리는 집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용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용 가치를 갖기가 무지 어려워요. 생성형 AI를 어디다 사용할 건지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용 가치가 금융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세 개가 다가 돼도 시장에서 충격을 주는데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막 갈수록 커지려고 그러면은 신뢰 가치가 있어야 돼요. 챗GPT는 아직 신뢰 가치가 없죠. 그래서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정보도 많고 그죠? 편견도 많고 그거를 극복해야 돼. 이게 되게 다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걸 머리에 두고 중간형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원래 우리 미디어는 그죠? 창작해서 만들고 마케팅하고 구매하고 그래서 그것을 광고 수입을 하고 그러면 소비자까지 이렇게 되는 이 여기 다 업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중간 영업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창작자와 소비자가 바로 연결로 가죠. 이 중간 영역이. 그래서 이렇게 고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도 수입이 여기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돈을 안 내요. 아까 이 곡선은 똑같아요. 이것만 돈이 돼요. 미니 시리즈 드라마, 대형 오락 리얼리티 쇼, 그리고 대장 영화. 현찮은 영화는요, 건조는 못 건져요. 대장 영화. 그리고 스포츠 빅중계. 그죠?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것만 먹고 살아요. 그럼 KBS, MBC, SBS는 뭐 때문에 망할까요? 여기서 밀린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여기에 투자하기 시작하고요, 드라마에. CJ가 거기에 독점하면서 CJ와 넷플릭스가 독점하면서 KBS, MBC, SBS는 드라마를 못 만드는 거예요. 넷플릭스 CJ가 300억짜리 드라마 만들 때 KBS, MBC는 30억짜리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CJ가 TVN도 요새 어려워졌어요. 얘들이 아마 이미경 회장이 요새 힘이 없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작 작전에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사람 빼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넷플릭스 독점으로 가요. 거기다가 유튜브가 프리미엄 콘텐츠로 돌기 시작했죠. 유튜브가 엄청나게 돈을 그 프리미엄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비디오는 다 중간력이 없어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면 이제 직업의 문제. 이게 실행하기는 이미 다 인공지능 저기 컴퓨터로 넘어갔어요. 컴퓨터로 넘어가니까 어, 생각하고 창작하고 결정하는 건데 이게 인간이 하는 건데 생성형 AI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걸 뺏겠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거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보세요. 이게 이제 기술 가치는 이런 거예요. 챗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이 도달했어요.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2.5년. 옛날 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이제 기술 가치예요. 그리고 금융 가치. 금융 가치는 이게 원래 오픈AI가 샘 알트먼하고 일론 머스크 몇 명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공지능을 너무 빨리 발전시키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봐요. 아까 얘기한 딥러닝의 대부 3명도 다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봐서 이게 비영리 단체로 설립한 거예요. 이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야. 금융 가치가 있어야 된잖아요. 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안 되니까 2015년에 만들었는데 2017년인가 오픈AI LP가는
자회사를 만들어요. 영리 활동을 하나.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불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발전시켜서 터지니까 2022년에 11월 30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조 원을 투자한 거예요. 돈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돈을 댈까요? 10조 원씩이나. 이게 이제 이 사람들 기술 가치와 이용 가치, 사용자 사용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검색 시장은요, 구글이 93%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3%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때문에요,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네는 PC 기반, 하드웨어 기반으로 컸는데, 소프트웨어, 2011년에 소프트웨어, 마크 안드레슨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세상에 자기들이 구글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뺐습니다. 그 주도권의 핵심이 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수 없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검색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구글의 검색 초당 32만 개 되는데 검색당 비용이 1.6센트예요. 06센트. 그 챗GPT는 비용을 따지니까 0.36센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검색을 구글 검색과 챗GPT를 하면 알잖아요. 어,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이 투자하면서 그랬죠. 10조 원을 투자하면서 나는 구글이 나와서 춤추도록 하겠다고 우리하고. 구글은 우리가 지금 오픈 AI에 투자한 거를 무시하면은 너네 크게 다칠 거다. 그래서 구글이 사실은 급했죠. 그래서 바드를 맨 처음에 나왔는데 개판을 쳐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2023년 2월에 바드를 원래는 남다라고 했어요, 그때. 근데 바드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개판을 쳤죠. 그래서 팜2를 2023년 5월에, 작년 5월에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미나이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제미나이를 발표하고 작년 말에 그리고 올 2월에 제미나이 울트라라는 거를 발표해요. 구글은요, 인공지능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해요. 1년에 20, 어, 27억, 270억 달러에서 1370억 달러. 보통 30조 원에서 100조 원을 넘게 투자하죠. 근데 여기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오픈 AI가 챗GPT를 작년 3월에 냈고요. 4를 이게 그리고 줌이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챗 GPT 플러스라고 아마 유료 모델일 거예요.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아마 들어가고 그리고 엔스로피라고 있어요. 챗 GPT에서 나온 엔지니어들이 만든 얘들은 이제 원래 오픈 AI 목표 이롭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클라우드 3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오퍼스, 클라우드 3 오퍼스에 여기는 아마존이 돈을 대요. 아마존이. 그래서 올 3월에 냈고요. 페이스북 메타가 람마라고 그러거든요. 얘들이요. 람마 3. 그거를 지난달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메타는 또 오픈소스로 해요. 얘들은.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만 이 파운데이션 기초 모델이 149개. 그러니까 이 누련망이 149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글, 애플도 뛰어들었죠?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뛰어들었죠? 여기에 막 수십조,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금융 가치는 끝났어요. 기술 가치도 끝났고 금융 가치도 끝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사용 가치. 먼저는 생산성이에요. 이 디지털 기술은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이것도 요즘 또 비판이 많아졌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00년대 구글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생성형 도구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실리콘밸리의 모토예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한다. 모든 기술은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산업화 시대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하는 게 많죠. 더 적은 것을 더 적은 거 하죠. 예를 들면 생산형 AI가 지금 일반 회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콜센터예요. 근데 이게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의미가요.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집어넣고 사람을 자르죠.
이거는 더 적은 것으로 더 적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기본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옛날 기업이 된 거예요. 걔들이 그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커서. 주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우리 창작자한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어떻게 할까? 사람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셨지만 경영 전략 짤 때 이 기술을 도입할 때 사람을 잘라내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거는 옛날 산업화 시대 방법이.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생산성. 왜냐? 개인한테 권력이 가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에 뭐예요? 소비자, 이용자잖아요. 이용자한테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 올리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시대는 이용자의 경제 권한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온디맨드 경쟁이 나왔잖아요.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 그래서 생산성을 더 올려야 돼요. 수직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용자 가치가 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사용자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건가를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몇몇 학자들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안 써요. 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쓸데없는 에너지예요. 무질서 이런 걸 하거든요. 그 일로 전환되지 않는 연락학 일법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열이 50%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가 이용할수록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객 불편점하고 다른 게 고객 불편점은 지금 느껴요. 알아요. 회사도 알아요. 근데 회사가 해결을 안 하거나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근데 엔트로피는 뭐냐면요. 고객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엔트로피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특파원을 했거든요. 미국의 인터넷은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지져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계속 막 끊겨요. 근데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2007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젊은 애들이 노트북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끊기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엔트로피는 뭐냐면 그래서 매일 노트북으로 방송을 보기 시작해요. TV 안 보고. 이렇게 내가 이용자가 습관이 들면 그때부터 끊기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해결이 됐다가 이용자가 막 쓰면 또 생겨요. 그래서 계속 서비스나 상품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업그레이드 안 해주는 산업은 다 망하는 산업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죠? 갤럭시가 매년 새 버전이 안 나오면 갤럭시는 망해요. 그건 누구나 금방 카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용하면서 괜히 익숙해지니까 뭔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뭘까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죠.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엔트로피는 운전으로 받는 스트레스예요. 운전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차량 유지하는 것도 비용도 그리고 운전할 때 승질 안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는 그 엔트로피를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모델이 왔을 때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안 쫓아가도 돼요. 이거 보고 있다가 2, 3년 난리치네? 그럼 그때 쫓아가면 돼요. 막 처음에 막 난리치는 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근데 2년, 3년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막 돈이 막 들어가고 메타버스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더 커지고. 그거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가 증가하면 가치가 닫힌다라고 그럴 때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풀어주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게 비즈니스를 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생산형 인공지능은 어떤 엔트로피를 해결할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언제 정리하냐면 올 초에 중국의 디자인 교수들이 한국에 서 한국 디자인 교수들하고 한중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디자인한테 이게 얼마나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미국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뒤졌죠. 뒤져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창작을 위한 단순 작업은 많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새끼 작가, FD, AD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창작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조영남 선생이
그림 그리면서 그 소송 걸리고 그랬잖아요. 결국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림을 그려도요, 밑에서 작업해주는 친구도 있어야 돼요. 이게 창작을 한 단순 작업이잖아요. 우리 PD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자료조사잖아요. 기획을 하려면 모든 영역에서 비즈니스 기획을 하든 프로그램 기획을 하든 자료조사를 하는데 이게 뭐 다큐멘터리 하나 하려고 그러면 자료조사만 몇 달 걸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키피디가 대신 해주는데 저거 갖고도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창작을 위한 단순 작업. 생성형 AI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 범위의 확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전에는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디자인 전공한 사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달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누구나 뛰어난 디자이너만큼은 못하지만 웬만한 디자이너만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급의 예술가, 중간급의 PD, 중간급의 작가는 얘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면 알잖아요. 물론 프리미엄 좋은 콘텐츠, 돈이 많이 들어간 콘텐츠는 잘하는 연출가가 해야 되지만 유튜브에는 그냥 아마추어들이 해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용자 범위 확대라고 해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창작 활동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여태까지 해온 삶의 방식을 다 바꾸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의 삶의 지형과 비즈니스 지형을 다 바꿀 거라고 봐요. 이게 챗GPT는 그거거든요.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어려운 이론 얘기만 했으니까 실전 얘기. 이게 어, 포토샵을 사용해 보신 분, 포토샵,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음. 포토샵은 디자인하는 거죠. 그것부터 하시네요. 포토샵에 생성형 PG라 그래서요. 얘는 이제 이미지에 특화돼 있잖아요. 이 그림, 사진 뭐 이런 거 수정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 내이죠. 매달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막 유료 구독자는 파이어플라이라고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얘들이 이 사진을 주고요. 나는 16대 9를 원해. 그러니까 주의를 네가 분석해서 만들어줘. 그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요. 몇 초 만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를 PD가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줄래? 그러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밤새 작업해야 돼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이제 생성이 얘기가. 그죠? 그죠? 그림 확장이라 아웃페인팅. 여기에 전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합성돼요. 이쪽 것도 있고 이쪽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프롬프트를 넣어요. 이렇게 해서 합성해 줄래? 그러면 몇 초 만에 이렇게 합성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심심해 드라마 넣어 그러면 바로 넣어요. 말로 지시하면 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지시를 하면 돼요. 이걸 고쳐줄래? 이게 생성형 AI예요. 그러면 여기 이 일을 했던 얼마나 많은 중간 영역의 작업자들이 없어지냐. 그 사람들은 다른 영역을 해야 돼요. 그대로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게 그림 복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넓혀줄래? 그럼 이렇게 넓혀줘요. 그러면 가면 좀 씌워줄래? 그럼 가면 씌워주고요. 그죠? 집 배경을 없애서 대상 교체하거든요. 바닷가로 해줄래? 그러면 이렇게 몇 초만 해줘요. 아까 얘기한 파이어플라이에서 하는 거예요. 생성형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치료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고 길이를 확장하는 방법을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놀랍게도 선택 영역을 지정한 후 가상 벽을 낮다 노드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포토샵 베타에서 기존의 이미지와 조금 겹치게 선택을 하면 이처럼 영역 아래 출력가 보이도 생성형 태우기를 눌러주세요. 프롬프트 장에 영어로 작성해서 입력을 시키시면 되는데 지금은 영어 버전만 되는 거예요. 서 남은 부분을 채워주기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별도의 대형으로 만들어질 이거를 옛날에 그래피너 디자이너가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몇 초 만에 해주잖아요. 부분을
그러는 거야. 훌륭한 조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래 출구의 수소형 체육임을 듣면 컴퓨터에 내용을 실행할 때 영어를 프레즈를 넣죠. 마찬가지로 파이어플라이가 선박 기술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다음 변형 아웃을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그림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절의 주먹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영역 선택 후 수소형 체육을 넣으시고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원하는 비행기를 들으셨나요? 사용자 범위 확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자이너, 포토샵을 잘 다루는 디자이너들만 할 수 있는 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세상을 다 바꾸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방송사를 다 바꿨듯이 이 생성형 AI가 우리 전문직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음, 어, 이거는 이제 보라라고 오픈 AI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네가 공개만 한 거고 상용화는 아직 안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스타일한 여자가 도쿄 거리를 걷는다. 그런데 그 네온 사인 빛이 따뜻한 빛의 네온 사인 빛이 그리고 어, 시의 그 전광판이 막 움직인다. 그리고 블랙 가죽 자켓을 입고 빨간 드레스 긴 드레스를 입고 블랙 까만 부츠를 신고 그리고 까만 지갑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꼈고 빨간 립스틱을 길렀다. 그리고 자신 있게 걷고 활발하게 걷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는 젖어 있는데 이게 빛들이 반사가 된다. 그리고 이 주위의 변들의 이 색조들을 다 반사시킨다. 그리고 많은 보행자들이 걷고 있다.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라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시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겁나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창작자들이 어, 창작의 방식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죠? 이게 클로즈업도 만들어요. 네, 클로즈업도 이렇게 만들어요. 다 1분 이내만 만들어요. 이거는 옛날 그 카우보이 서부 거리 에어리어샷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픈AI에서 보라를 만들면서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만든 걸 공개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클로즈업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지시를 해요. 눈동자에 뭐가 비치게 해라. 그럼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어,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애니메이션 비슷한 거를 잘 만들어요. 사람은 조금 어색한데 잘 만들어요.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건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망할까요? 디즈니 픽사가 망하죠. 이미 디즈니 픽사르는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 때만 몇 조 원씩 들이잖아요. 이미 그 로블록스 게임에서 로블록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막 NFT 때문에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언리얼이라는 이런 가상 현실 만드는 실감 비디오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픽사르도 로블록스에 언리얼을 쓰기 시작했어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럼 그것도 망하는 거죠. 뭐 별거 다 만들어요. 뭐 구름 위에서 책 읽는 거 만들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거, 그죠? 우리 거리에 바닷속하고 연결해서 이걸 만들어라.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전 세계에 있는 그림을 다 분석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잠자고 있는데 사람은 조금 이상하죠. 고양이하고 만들어라. 근데 고양이나 이런 거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말로 지시하면요,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런 그래픽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게 벡터 파일이라는데 저거는 카피하기가 좋아서 그러나 봐. 이런 것도 이렇게 원경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 산토리니 에어리얼 차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산토리니 그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세서들은 오늘 각자 앞으로 생각해야 된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창작자들은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다. 그래서 어, 미디어는 특히 분절화, 직거래, 집중화, 가상화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가상화가 컴퓨터 안쪽하고 이거 합쳐지는 거고요. 생성AI도. 분절화는 유통경로가 분절하는 거야. 시청자들이 분절이 되는 거야. 시청자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거대 플랫폼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유튜브의 최대 장점은 유튜브에는 모든 콘텐츠가 있어요. 이렇게 파편화된 시청자를 KBS는 맞춰줄 수가 없어요. KBS 시청자의 90%는 60대 이상이에요. KBS는 유일하게 60대 이상만 맞춰줄 수 있어요. 다 맞춰주기 분절하거든요. 직거래요. 창작자와 소비자가 당근마켓이에요. 그죠? 그리고 집중해요. 이렇게 플랫폼을 모든 게 집중돼 버려요. 아까 얘기한 중간 여행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는 집중돼요. 그리고 가상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역할이 뭘까? 역할이 이거거든요. 음, 창작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내에는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이용 가치 있게 만드는 거. 특히 남들이 못 만들고 독창적으로 나한테 만드는 게 창작이죠.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작권은요, 없어져요, 이제. 지금 생성형 AI 갖고 뭐, 언론사들이 소송하고 그랬는데, 저작권을 주장할수록 이용자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새로운 경험, 공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창작 작업은 새로우면서 매우 독창적으로 공감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요, 유튜브는 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왜 크리에이터라 그럴까요? 그 사람도 창작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방송 거 다 따라하고 옆에서 누가 인기 끌으면 그것도 똑같이 따라하고요. 어, 정치 유튜버가 나이 드는 사람들은 제일 돈 잘 벌잖아요. 정치 유튜버 중에 창작자가 있나요? 옛날에 따지면 새로운 경험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예를 들면요, 이영자가 먹방하는 거하고 유재석이가 먹방하는 거는 똑같은 먹방이지만 시청자가 갖는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창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독창적이면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예요. 조합의 능력이죠. 이게 애플이 만든 조합의 능력. 그죠? 코닝. 코닝은 이 터치스크린 유리 만드는데요. 그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칩, 컴퓨터 칩, 모바일 칩 만드는 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폭스콘에서 조립하잖아요. 애플은 조합해서 설계만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떴을까요? 다른 데가 못 쫓아갈까요? 그냥 CPU 칩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설계하는 거예요. GPU는 한 개, GPU 한 개와 CPU 한 개는 CPU가 몇십 배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GPU는 이 칩을 병렬 연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성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GPU는 없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왜냐면 저 생성형 AI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파운데이션 모델 이거 하나 만들려면요. 보통 매개 변수라 그랬는데 패러미터라 했는데 수천억 개를 돌려야 돼 데이터를. 그래야 얘가 우리가 그래도 쓸만한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림을 아까처럼 만들려면 수천억 개의 그림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만들려면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돌릴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큰 회사들은 슈퍼컴퓨터 만드는 전쟁이거든요. 슈퍼컴퓨터의 핵심이 GPU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사들이 쫓아오려면은 한참 걸려요. 왜냐면 얘네는 처음부터 그것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의 기술은 조합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여러 개 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GPU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어떻게 돌려야 성능이 더 올라가냐는 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엔비디아는. 그 칩을 각각 만드는 건 다 위주조예요. 자기는 설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PD들도 이 설계자가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열심히 촬영하고 찍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입니다. 질의응답을 잠깐만. PPT는 끝났어? 네, 끝났어요. 너무 빨리 진행을 해갖고 1시간 만에 끝나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까 봐요. 그 다음에는 이 질의응답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 HMI 이거 쪽으로 좀 바꿔주셔야겠죠. PPT 자료는 필요 없나 이제? 예. 이거는 빼고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디지털에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아무거나 이야기를 좀 나누죠. 뭐. 예. 이제 영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영상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문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선일보 100년치를 내가 원하는 걸 달라. 갖다 주죠. 그 키워드만 입력하면. 대신 조선일보 100년치가 데이터화가 돼 있어요. 그 조건 자체는 뭔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니죠. 찾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인터넷에,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100년 자료가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 그럼 얘들이 인터넷에서 다 긁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장각, 네. 서울대 규장각에 수많은 옛날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거기서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면요. 있으면 예,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얘들이 다 검색해요. 그림처럼 문자도 자기들이 분류하고 키보드 맞게 쓰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부드럽게 감정 좀 넣어주고 다 해줘요. 그럼 또 아예 너무 감정이 많아 논리만 해줘. 다 해줘요. 아니, 이게 이제, 딥러닝, 이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는 계산기잖아요. 컴퓨터는 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0과 1로 전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그래밍은 계산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 딥러닝이 어려웠던 게 얘는 막 수억 단위 계산은 몇 초만에 해내는데 얘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였어요. 고양이와 개를 놓고 얘가 고양이야 개야 그럼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그전에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양이는 뭐 눈이 어떻고 수염이 낮고 뭐고 다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지시해 줘요. 고양이가 조금만 달라도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해낼 수가 없는데 딥러닝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패턴 인식이라 그래요. 아까 박스 뜨는 거 똑같아요. 고양이와 개의 그림을 무수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추는 거예요. 이거 고양이, 그럼 틀렸으면 틀렸어. 맞았어는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얘가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성 인공지능도 뭐냐면요. 인터넷에서 있는 모든 자료를 언어를 얘가 패턴을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많이 작업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해봐야 대학까지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책을 읽어도 얼마나 읽었어요. 근데 얘는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으면서 아, 이 단어 다음에 이거 나온다. 이 패턴을 읽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다. 이 패턴을 인식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또 찾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그 영어로 기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영어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저거를 한글로 좀 바꾼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 경상도 버전으로 좀 바꿔줘라. 되죠. 전라도 사투리를 해주라. 되죠. 충청도 사투리를 네. 해주라. 한글도 지금 이거 뭐 AI 생성 AI가 어느 정도 지금 발전되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그게 다 되죠. 다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 기술을 그렇게 개발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술을 돈을 안 넣어요. 아까 금융 가치가 중요하다는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투자 안 해요. 근데 경상도 보존을 하는 게 돈이 된다. 그럼 빨리 돈이 들어가서 빨리 발전이 돼요. 근데 경상도 보존해줘 그랬을 때 몇 명 안 찾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제일 늦게 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위키피디아 내가 저도 책을 쓰면서 위키피디아를 많이 참고했거든요. 영문판 위키피디아를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이런 거는 많이 하잖아요. PD들이 자주 찾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 전쟁 이게 다 검색도 지금은 글자만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다 하잖아요.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 다 검색을 하잖아요. 이 검색 시장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돈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금융가치, 사용가치까지도 가능한데 금융가치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기술이 얼마큼 빨리 발전하느냐 아니냐. 메타버스는 금융가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용가치까지는 있는데 기술가치가 해결이 안 돼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정리는 그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할 때 어, 온라인의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또 온라인의 장점이 못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온라인에 있으면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세미나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온라인 세미나는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가 다 남아요. 그리고 사용자, 그 참여자들의 성향을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감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엔트리피가 쌓인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누구나 원하면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이게 몇만 명이든 BTS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걸 메타버스로 한다 그러면은 100만 명도 참가할 수 있어야 돼요. 100만 명이 참가하면 바로 트래픽 걸리죠. 지금의 통신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싸게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매핑 기술이 없어요. 이 생성형 AI, 이게 더 발전돼야 되겠죠? 싸게 똑같이 리얼처럼 만들어내는 3D 매핑 기술이 발전해야죠. 그게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발전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진짜 하는 거를 다 합쳐서 알고리즘으로 아무 불편 없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발전해야 되고 그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니까 컴퓨터가 그만큼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아마 2030년 정도는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 컴퓨팅 기술을 지금보다 몇십 배 뛰어 올리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을 하는 회사를 지금부터 투자하면 한 10년 후에 대박이 터집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술적으로 다 건정이 됐는데, 어,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이거예요. 디지털은 0과 1이잖아요. 이게 딱 두 개인데, 에, 양자는 이 육면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각선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 수십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은 가능한데, 에러율이 너무 높아요. 그 에러율을 못 잡고 있어요. IBM도 그렇고, 이 퀀텀 스케이프라고 양자 컴퓨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데라든가 아니요 퀀텀 스케이프가 아니구나. 그런 몇몇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돼 있는데 그 에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이래야 메타버스는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축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뽑아 쓰고 하는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기계가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로 방송 쪽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변호사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는 그 뭐 의사, 가수, 뭐 배우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업종도 다 그 거의 사실은 이게 이제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성형 애가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의사, 변호사가 가장 영향을 받죠. 판사, 이런 법조인들이. 왜냐하면 이제 법조인들이라는 것은 법조를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네들은 며칠 만에 해내요. 그럼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수많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네. 경우가 뭐 예를 들어 뭐, 뭐 절도를 했다고 해도 절도도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와 그 의도가 뭔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따져 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AI가 다 그냥 그걸 다 뒤지니까요. 색다이 말이죠. 예. 조금만 예. 공부를 하면 인검사가 이만큼 서류 써놓고 뭐 한 달 내내 뒤지는 거를 얘는 하루 만에 다 그걸 뒤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뒤지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서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되니까 이미 의사들은 영상 판독 의사가 제일 값이 비쌌거든요. 이미 2018년에 컴퓨터가 영상 판독을 인간을 넘어섰어요. 더 영상 판독이 그림 분석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훨씬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그럼 의사 역할도 바뀌는 거예요. 진단하고 이런 것도 의사도 결국은 지식 쌓는 거잖아요. 의대부터 맨날 하는 게 이런 증상은 이런 병이고 막 그 사례를 계속 공부해갖고 자기 경험과 이런 걸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는 이제 컴퓨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게 다 인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얘가 정보는 다 해주니까 치료법을 수십 가지 해줬으니까 이거를 또 다른 영역, 의사들이 못했던 영역. 의사들이 산부진료하면 못하는 게 뭐예요? 환자가 다 달라잖아요. 의사 증언하면 안 되겠네. 예? 의사 증언하면 안 되겠네. 증언해야죠. 그렇게 근데 잘못 증언하고 있죠. 의사들 데이터 과학자가 많아요. 왜냐면 이 알고리즘은 일반인들이 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여기서 발전된 알고리즘을 의학에 집어넣어서 의사들이 더 생산성을 높게 해주려면 의사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언은 의사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그리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문제들은 그거는 의사 수 문제가 아니에요. 전공의 문제죠. 학교 조교, 학교 가보시면 다 알잖아요. 조교들을 얼마나 학대해서 이거 먹고 살았는지. 우리는 의료보험 수가가 무지 낮잖아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본 거를 전공의들 저임금으로 너는 의사 될 수 있어. 이걸로 저임금으로 우리 싸게 의료 혜택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공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엉뚱한 논점으로 싸우는 거고. 엉뚱한 걸 싸우는 거예요. 전공의들의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는 이걸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전공의들 그지 밤샐 필요가 없거든요. 얘가 다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통보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벌써 15년 전에 우리 KBS만 해도 지금 주조가 아주 따로 있을 거예요. 1TV, 2TV 다 따로 있잖아요, 주조를. 근데 그때 중국의 CCTV를 봤더니 주조가 이거 두 배만 하는데 하나더라고요. 채널이 37개인데 다 거기 합쳐갖고 몇몇 사람이 다 조종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회사 그렇게 할 거예요. 전공의들이 왜 간호사들 가서 일일이 환자 하나를 다 하냐면서. 다 알아서 컴퓨터가 체크해주면은 이 의사들은 앉아서 그 모니터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의사과학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대에 의과학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가 그걸 만들려고 했다가 포기했죠. 돈이 많이 들어간대. 너무 많이 들어간대. 처음에 과를 개설하는데 2조 원이 들어간대. 그래서 포항공대하고 카이스트가 손들었어요. 그걸 만들려고 그러다가 일반 의대에서 안 하니까. 그럼 정부는 그걸 지원해줘야 돼요. 그게 앞으로 우리 의료 산업이고요. 그런다고 의사들이 또 반대하죠. 의사들을 다 뺏는 건데. 반대는 안 하죠. 그거 자기 영역 아니거든요. 그래. 왜냐면요. PD들을 해봐서 알지만요. 대부분 전문직이 그럴 거예요. 의사들이 의과학자를 우습게 볼 거예요. 역시 환자 보는 거지 말고. 근데 다 나중에 돈은 누가 볼까요? 의과학자가 돈 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회를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안 바뀌죠.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셨어요. 오늘 강의안을 AI로 작성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어떤 AI가 생성형 AI, ChatGPT 말고도 종류가 있는데 활용하고 계시는 어떤 걸 쓰고 계신지. 어, 저는 디자인을 잘 못해요. 2001년에 밴쿠버 필름 스쿨에 이걸 가서 코딩 배우고 웹 디자인 배우고 그랬는데 제일 못한 게 포토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달리 이런 걸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글 쓰고 이런 것들은 자료 찾고 이런 거는 믿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 가치가요. 아직은 못 믿어요.
내가 다시 뒤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재미있게 해보긴 하는데 아직은 못 믿어서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딘가 있는 거를 얘가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거는 아직 인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창작자들은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활용할 거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아까 얘기한 자료조사,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료조사도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잘 못 만들어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의정부 60주년이라 해서 시 60주년에서 책을 같이 쓰자 그래서 책 쓰면서 의정부를 조사하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자료가. 의정부에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대사들이에요. 대사 각자 영역마다 어, 자기 영역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서울대 뭐 비상각이다 그러면 자기네 필요한 거를 그건 이제 소규모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디서 갖다 챗GPT나 딴 데 거를 돈 주고 빌려다가 자기네 모델로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소규모 회사들이죠. 그래서 자기네 데이터를 넣고 자기네 용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회사들이. 그거는 바로 효과를 보니까요. AI를 아주 활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좀 해봤으면, 그러니까 접근해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만한 앱이나 프로그램, 뭐, 챗 GPT를 얘기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미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다 AI예요. 제가 대학을 가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강의를 안 해요. 저는 원칙을 내가 강의를 안 한다. 교수가 가르칠 거 없다. 그래서 1학년 맨 처음에 들어온 애들을 방송에 해본 애들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과제를 줍니다. 각자 알아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 매주 하나씩.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 전에. 그 대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보면서 리뷰하고 토론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 교수가 너무 쉽네. 쉽죠? 안 쉽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술 도입할수록. 촬영은 네 마음대로 해라. 집에 카메라 있으면 그걸로 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편집? 네 마음대로 해라. 앱을 해도 되고 프리미어 같은 고급 툴 해도 되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해오는 거 보면요. 이걸로 촬영하고 여기 앱 많잖아요. 블루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는 저 캡컷, 틱톡에서는 캡컷 이거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걸 한 친구나 프리미어 이 전문가들이 쓰는 거죠. 그거는 한 친구나 이 친구가 더 잘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앱이나 이거는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게 노출부터 다 인공지능을 해줘요. 이걸 옛날에는 카메라맨들이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다 쓰고 있어요. 생성형의 경우는 어쨌든 아직 언어로 챗이라는 게 언어 문자들 그 버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떤 걸 지금 혹시 활용하고 계신 게 있나?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건 저는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위트 이런 거가 조금 접근하기가 좋다. 어떤 거요? 위트, 예. 그게 그 다음 시간에 김학수 강사님이 할 부분인데 요 강의 끝부분에 약간 소개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어떤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걸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교수님 어떤 걸 주로 쓰시는지. 그쵸. 그래서 각자 다르죠. 이게 이제 사용각질 찾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아까 서울시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메타버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야, 이 기술이 왔으니까 네가 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사용가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챗GPT가 나왔는데 야, 너네 마케팅팀, 너네 하는 할 거 있는지 써봐.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써보는 거예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괜찮네. 그럼 쓰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볼 때 그냥 우리가 하는 것보다 별로 가능성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 경진이 어디서 들었어. 난리래, 요새. 메타버스 난리래. 야,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챗GPT만 안 해래.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 사용 가치를 못 찾아요. 그 부서한테 요새 챗GPT가 난리인데, 너네 제작에서 이거 쓸 수 있는 거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그렇게 하고.
그럼 걔들이, 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러면 공부할 돈을 줘야 돼. 사용 가치 찾는 방법 알겠죠?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새로운 기술이라 어떻게 적용될지를 몰라요. 각 분야에서 각자가 사용하면서 방법을 찾아낼 때, 그거를 이거다가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네 오픈AI부터 얘네 알고리즘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알아서 그거를 데이터를 얘들이 확보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거예요. 유튜브 강의 많이 하죠. 어떻게 해야 숫자를 늘리고 어떻게 광고를 많이 넣고 다 가짜 강의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매일 바뀌어요. 유튜브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자기네 플랫폼에 머물러야 광고 수익이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시청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그걸 관찰해서 알고리즘을 계속 바꿔줘요. 알고리즘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걔네는 그걸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각자 사용해보면서 아이들 찾는 거예요. 근데 사용해보자 이거지. 그 우리가 1991년대 무렵에 그 컴퓨터 처음 배울 때 인터넷 들어가려면 도스를 그렇죠? 배워야 됐잖아요. 네. 도스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접근이 안 됐잖아. 지금은 우리가 노트북 켜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잖아. 지금 생성형 AI가 챗GPT 이후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어쩌면 뭐 한두 달 지나면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한 것처럼 트렌드가 막 경쟁할 때 그 추이를 좀 봤다가 대세를 따르면서 배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오면 조금 더 숨 쉬었다가 어떻게 더 유용한지를 보고 배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정신에 따라 다르죠. 계속 뭔가 새로운 모델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분야에 있는 분들은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혁신을 계속 해줘야 살아남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늦게 쫓아가는 게 유리해 그러면은 나중에 쫓아가는 게 유리해요. 남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NAB라고 해요. CES. 그죠? 1월 달에는 CES. 4월, 지금 했죠? 4월 달에는 NAB는 이제 미디어 장비 정시회고, CES는 가전인데, 이제, 혁신 제품들이 다 나오죠? 이거를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요. 가면 뭐 보는지 아세요? 기자들부터 다? 이 올해 무슨 기술 새로 나왔지? 이것만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트렌드예요. 그런 거 가서 봤을 때도, 점점 커지는 게 뭐야? 이런 거예요. 5년 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조금 커지더니, 올해는 완전히 3분의 1을 점령했네? 이거는 뭔가 사용자가 늘어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크게 물결이 바뀌는 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흐름을 올라타기가 쉬워요. 근데 트렌드에 막 춤추다가 보면 막 하다 보면 아니네. 지치죠. 예.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이런 게 계속 이게 얘기가 발전되면 이제 그뭐 자율주행 택시 기사, 버스 기사부터 심지어는 전문직까지 다 이제 이게 배신할 텐데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죠? 계속 인구 유지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그거 제가 그것도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나, 둘만 나 잘 길자 그러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길자가 80년대까지예요. 그때 우리 인구가 3천만이었어요. 저 5천만이 넘잖아요. 근데 왜 안 난다고 난리예요? 그것도 아까 의대하고 똑같아요. 뭐 때문에 안 난다고 난리예요? 18살부터 49세까지 생산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몇 살까지 일해야 돼요? 100세. 우리 젊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몇 살까지 일해야 돼요? 70세, 80세까지 일해야 돼요. 2049가 생산 인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일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온 국민한테 어떻게 기술을 가르쳐서 생산성을 올릴까를 고민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3천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게 살아요. 난리 안 치면서. 생각이 바꾼 거지 안 바뀌는 거예요. 생산성을 올리면 돼요. 이 기술로.
잘 사는 행복한 나라들은 다 인구가 적잖아요. 말씀 중에 그 뭐야, 이제 뭐 먼저 빨리 갈 필요 없이 남들 하는 거 한다면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 상당히 위안이 돼. 이제 아니 나 이게 쫓아갈 수 있나 싶은데 뭐 남들 하는 거 보고 천천히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 선배님한테만 그러고 네? 저 사람은 해야 돼요. 천천히 가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앱 얘기, 영상 편집 앱을 얘기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 이제 킬마스터가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AI 하면 아까처럼 말과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줄래 그것만이 AI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를테면 그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 내가 그뭐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저기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편집 명령어를 주고 가서 그 과정도 AI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것도 AI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못 크는 게 하고 있네. AI는 우리가 하여튼 컴퓨터라는 건 다 AI예요. 예. 첫 번째가 우리 이 삶을 지배한 게 검색이잖아요. 구글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최고에서는 구글이에요. 구글의 그 레이 페이지가 만든 페이지 링크라고요. 그거는 페이지 링크는 그냥 검색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잉크톰이라고 야후가 쓴 거는 무조건 이 연결수가 많은 거를 추천해 줬어요. 근데 구글이 컸던 거는 구글이 이 사람이 뭘 찾는 건지를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데이터를 봐서. 그래서 거기에 제일 최적한 검색 결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로 구글이 큰 거예요. 그게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우리 저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AI에 한글 검색은 네이버 인공지능이 제일 세죠. 구글보다 세죠. 글로벌 그리고 지도도 티맵이나 카카오맵이 구글맵보다 세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구글맵을 써요. 유일하게 한국만 카카오 티맵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든 거는 이 디지털 시대는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발전 기술이 발달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모든 거 데이터요. 한국의 지도는 데이터를 다 공개를 안 해요. 군사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글이 한국 거를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티맵과 카카오맵이 버티는 거죠. 만약에 지도를 우리가 무한대로 개방을 했다, 데이터를, 그러면은 카카오 티맵 무너집니다. 데이터예요, 모든 게. 한국의 AI 수준은 어떤가요? 걱정이죠. 우리는 아직도 하드웨어 기반이잖아요. 원전 찾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원전 찾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옛날 모델이죠. 그거 다 그 이권 싸움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은 수백조 원의 이권이 걸립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이쪽 세력이 먹었다가 지금 정권은 이쪽이 세력이 먹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서울을 벗어나면 제일 큰 논쟁이 뭔지 아세요? 송전탑 문제입니다. 미장 송전탑 옛날에 뉴스 됐었잖아요. 이 지금의 원전이나 이런 옛날 발전 방식은 앞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아까 얘기한 이 뉴런망 만든다 그랬잖아요. 회사들끼리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춘천에 있잖아요. 전력이 없는데 못 가요. 전력이 필요한데 저 선종만 못 갈아요. 시골도 다 반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저기 엔비디아 GPU하고 똑같아요. 소규모 발전을 시켜서 이거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쪽으로 돈을 투자해야 가는데 안 가죠. AI 다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만 가죠. 의대 정원이 뭐 2,000명인가 3,000명이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1등부터 3,000명은 다 의대 가는 거예요. 그 3,000명 의대 안 가도 돼요. 다 이쪽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하면서 앞을 뚫어줘야죠. 뚫어주고 의대는 그 밑에 애들이 가도 훌륭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대에 미쳐 있어서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정말 앞에 뛰어난 두뇌들이 뚫어줘야 되거든요. 뚫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뚫어주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50%를 쫓아갔어요. 인공지능에서. 걔네는 자기네 하겠다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자녀들 다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잖아요. 얘들을 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미국에서 일하지 마.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얘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인공지능 인력이 미국의 50%를 쫓아갔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기 전쟁해 버리는 게 미국이 겁나는 거예요. 인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저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으니까 저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력을 거의 못 키웠죠. 그러면 저 한글 기반 AI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아니요. 네요. 한계가 없습니다. 또 어, 시장 자체가 좁은데 규모가 기계 규모를 컴퓨터를 그만큼 투자를 못하지는 않고 그 지금 인공지능 지금 명령하는 게 다 지금 영어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 언어 모델이잖아요. 내추럴 랭귀지라고 해요. 컴퓨터는 컴퓨터 알고리즘 컴퓨터 언어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봤을 때 인간의 언어를 내추럴 랭귀지라고 해요. 자연 언어.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모든 인공지능 회사들이 특히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 인간의 언어를 얘들한테 가르치는데 투자해온 거예요. 그게 쌓였으니까 지금의 생성형 AI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언어를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면은 영어만 갖고는 데이터가 영어 쓰는 인구가 3억이잖아요. 미국까지 유럽 다 해봐야 한 5억이 안 넘을 거예요. 영어 쓰는 인구가. 지금 70억이잖아요. 70억이니까 그러면은 데이터가 무지 제한돼 있죠. 그래서 번역이 무지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거부터 발전시키고 하기 때문에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단지 얘들이 이제 언어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는 이 금융가치, 돈을 그 정도까지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영어 버전만 되는 게 있고요. 한국어도 되는 게 있고, 이게 언어가 몇 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른 나라 언어도 넣는 게 우리 사업 모델이 좋겠다. 그럼 하는 거고, 아, 우린 영어만 할래. 그럼 영어만 하는 거예요. 재밌는 세상 같지 않아요? 아, 이 좋은 세상. 겁나기도 하고. 즐겨야 돼요. 이런 세상을. 그래서, 사업할 거 아니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이렇게 통역앱도 써보고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점과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자꾸 생각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해보면은 생각하는 방법을 발전 못 시키니까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귀찮아도. 그래서 제일 답답했던 게 제가 KBS 있을 때 많이 매일 야단쳤는데요. 이게 2000년에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KBS 경영진이 사장이 야, 우리 써봐야 되지 않아서 임원들한테 먼저 이걸 회사에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전화 통화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전 직원한테 법인폰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줄을 서요, 여기저기서. 무슨 짓 쓸까요? 젊은 FD나 이런 데 친구들한테 가서 세팅해달라고 줄 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어차피 쓸 거니까 배워라. 한 번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아, 이게 대세구나.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구나. 그럼 빨리 배워야 돼요. 이게 지켜보라는 건 그거예요. 계속 듣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어차피 저걸 해야 되는구나. 나도 스마트폰을 써야겠구나. 그러면 그걸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생산성 도구로 써야 돼요. 저는 SNS 활동을 이걸로 1%도 안 해요. 물론 트위터부터 새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죠. 얼리 어답터니까. 지금은 SNS 이걸로 거의 안 해요. 전부 아이패드도 있고 맥북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집에 가면 알매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생산성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지금들은 세팅해달라고 안 그러시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다
이 자녀들한테 세팅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한 번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있다 가르쳤는데 또 그러면 예, 그런 걸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면은 맨 처음에는 가르쳐 달라는 게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빨리 배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학습이라 그러죠. 우리가 제가 수업 방법이 그렇게 바뀌는 게 스스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학습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학에만 익숙해 있죠. 배우는 데만. 습이 안 돼요. 습이 안 되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내가 스스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에 약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 지금 젊은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학예만 학원벌에서 학예만 문제풀이만 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게 습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술은 습해야 되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도스 쓰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이에요. 도스가 최초의 알고리즘이죠. 제가 2002년에 배울 때 HTML 뭐 맨날 영어 쓰고 뭐 점 하나 틀려도 에러 생기고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거 나오면서 컴퓨터가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타자 치는 거였어요. 한타, 영타, 다. 매일 그거 연습했어요. 아, 컴퓨터가 대세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기본은 타자잖아요. 그래서 맨날 한타, 영타 연습하고 영타도 잘 쳐요. 그런 거야. 아, 이게 대세가 되는구나. 그러면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배우면은 머리가 잘 안 늙어요. 그래서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거는 아직도 모르죠. 근데 우리 생애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기술이 갈 정도면은, 어,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근데 또 우리 생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인간이 못 사용하는 인간을 이미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배하기 시작했죠. 인공지능이 윤리적인 판단을 선하게 판단을 이제 하는 단계가 되면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예측을 못 하죠.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러면 그때 인간은 머물러 있냐, 이거죠. 아, 인간이. 이게 제가 일론 머스크는 뉴런 링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 초에 성공했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컴퓨터의 알고리즘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이 안 가진 인간을 지배할 확률이 높죠. 산업화 시대에 대자본이 인간을 지배한 것처럼 이미 미국에서는요 영향력 있는 게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공부할 필요도 없네. 집 하나 사서 키면 돼. 공부할 필요 없어. 아니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보시면 알잖아요. 산업혁명 초기에는 1900년대 초만 해도 공부를 적게 많이 들잖아요.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기술하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기술이 어시스턴트가 되느냐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 대체제가 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안 배우면 대체되거든요. 자, 오광선 교수 잠깐 쉬면서 예, 김학순 서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 강의 잠깐 설명하고 또 모자라면 교대로 나갔어요. 예. 이명선 선배도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 마이크로. 전한 1년 제가 원래 편집 KBS에서 편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영상 팀장을 했고 작년부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챗GPT를 공부를 하게 돼서 좀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체험을 하실 테니까요.
노트북을 가지고 오신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제가 시연하는 걸 보아도 좋지만, 물론 뭐 스마트폰으로도 되지만, 다양하게 하는 것을 직접 한번 느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집에다 노트북 있거나 뭐 또 빌려서라도 한번 오면, 뭐 정 없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해도 되고, 물론 스마트폰은 좀 불편하지요. 아무래도 적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 가지로 그림도 그려보고, 뭐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로 그러니까 구두로 말한 것을 이야기로 하면 되지만, 부정확성이 약간 음성 인식의 부정확성이 있으니까 이제 텍스트로 하는데, 현재로는 이제 텍스트를 하면 내가 요구하는 내용을 챗GPT가 반영을 해서 결과를 주지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영을 해주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와요. 그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뭐라든지 여행 계획서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근데 맥락까지 이해하니까 실제 옛날에는 컴퓨터가 입력을 하면 정해진 결과만 루틴에 따라서 냈는데, 지금 생성형이라고 불리는 AI는 생성을 해주죠. 그것이 텍스트를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도 생성해 주는 건 아까 말할 것도 없고요. 동영상도 생성을 해주고, 동영상은 지금 뭐 소라가 맥시멈 1부지지만 금방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연결이 지금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기 와이파이 아, 연결을 하고 하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데이터불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한 국부가 있어서 따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는 이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미국이 1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는데 그 후에 100년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대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미국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지해서 투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200년 동안은 제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버금가게 좀 따라갈 수 있다. 우리도 국부가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한 32, 52 정도 하면 따라가기가 힘들죠. 투자가 많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빨리 인공지능하게 학습시키는데 데이터 라벨링을 거쳐요. 그냥 데이터를 딱 주면은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학습하기 좋게 라벨링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2,500억을 썼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해도 되지만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힘드니까. 근데 올해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예산이 제로예요. 그래서 상당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계속 좋아져야 그런 간접 인프라에 그 데이터 라벨링조차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국 사람 또는 한국의 그 아까 그 이야기하는 어떤 한국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세상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널리 퍼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고유 데이터를 안 준다는 의미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모두 공개해야 되는데, 그 공개가 규장각을 그 디지털 데이터로 됐다 그래서 딱 연결을 해줘서 읽어드려서 라벨링을 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그래요. 기계가 기계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 지금은 기계를 학습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라벨링이라는 걸 거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국가가 2,500억을 썼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제로예요. 그래서 라벨링 사업이 나이 든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못 오게도.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라벨링 사업을 지금 신청 중인데 없어요. 그리고 100명을 모집은 1분 만에 끝나버려요. 작년에 라벨링 사업에 아르바이트로 한 3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라벨링 사업을 참여하면 처음에 기초적인 거 고양이냐 개냐 웃고 있냐 아빠를 들었냐 왼발을 들었냐를 내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1,000장을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만 원을 받는 거죠. 10만 원을 받든지. 빠르게 표시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걸 읽고 패턴을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근데 그걸 판단을 하게 되고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생성은 이론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다음 주에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는 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저는 요즘에 동화 그리는 것도 체험해 볼 거예요. 뭐 동화는 여러분도 다 한번 체험을 해보면 특히 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손자나 를 위해서 동화를 나도 만들 수 있구나. 익히 연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쫙 있잖아요. 근데 손이 바빠서 못했지요. 근데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니까 동화를 충분히 만들었어. 저도 동화를 여러 편 만들었고, 여기도 동화 열심히 만드는 분도 있지만, 나 우리 손자한테 2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나이가 드니까 그 나이에 맞는 업그레이드 동화를 내가 만들 만큼 스토리는 좀 고치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인간 몫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러나 동화를 만드는데 예, 어느 정도의 그 자료를 줘야 AI가 만드니까 그러니까 시놉시스라고 하나 그 시놉시스를 자기가 명령을 주면 키워드를 단어를 정교하게 잘 줄수록 이런 창의적으로 줄수록 그걸 한번 연습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걔하고 고양이랑 소녀가 셋이 공원에 놀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것은 그 신호를 주면 그걸 영화로 뭐 1시간짜리도 만들어주고 뭐 8장도 만들어주고 24장도 만들어주고 1초만 다 만들어주니까요. 그런 툴이 있나요? 그걸 해주는 우리 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요. 오픈 AI에 인공지능을 다 연결해서 써요. 어떤 회사든지. 물론 이제 그 경쟁 회사가 좀 더 있지만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요. 어쨌든지 텍스트를 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명령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어디다가 인공지능을 나이가 들었어도 어디다 쓸 것인지 재미있게 쓸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우리나라 동화를 봤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동화를 그리면 내 가소성이 30%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시니어들한테 자기 손자를 위해서 동화를 그리는 걸 적극 추천해요. 현재 1년 동안 공부해서 해본 결과. 동화를 그리면 장점이 뭐냐? 창작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도와주지만 결정적인 것은 창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자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5살을 먹었던 7살이 먹었던 12살을 먹었던 또 2살이 됐던 2살은 그림만 보여줘서 손자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그럼 그 재미로 치매가 안 걸리고 내 가소성이 30% 좋아지고 오래 살 이유가 있으니까 오래 살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체험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세미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고요. 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은선 PD. 그 뒤에는. 그 뒤에는 아직도 확정된 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오케이. 강력하게 원하시면 그 분야에 맞는 또 더 전문가를 모실 수도 있는데 비교 살려볼게요. 이제 다음 주까지는 개요만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은 동화를 그리려면 한 편 이거 들리지? 만드는데 뭐 1달쯤 걸릴 수가 있죠. 보통 자기 일을 해가면서 하니까. 응? 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응? 같으면 뭐 나이가 들어서 별 할 일이 없을 수도 지금 있으나 줌으로. 그리고 그 각 분야의 전문가인데 도구가 있으니까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게 원래 자기가 중간 영역이었던 사람들은 그 밑에 그러니까 중간 영역 밑에 있는 사람은 챗GPT를 이용해도 그보다 컴퓨터 마찬가지잖아요. 컴퓨터를 음소했는데 고도의 생산성을 못 쓰는 거예요. 비교 좀. 그러니까 비디오 키라고? 부익 현상이 말하자면 지식 분야에서도 지식이라는 게 노하우하고 겹쳐져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을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손자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노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노래의 장르를 50가지를 어떤 장르로 믹스를 할래? 락을 하고 팝을 할래? 그럼 2개를 또 믹스를 할래? 3개를 믹스를 할래? 또 리듬을 어떻게 할래? 근데 제가 음악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음악에 상당한 소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추천해 준 대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야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러지만 음악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가사의 분위기에 맞아야 되고
지금 최근에 트렌드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음악을 어떤 류를 좋아하면 그 류를 만들어줘야 필요가 만족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노래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어서 수준이 낮은 거지. 뮤직비디오 비슷한 건가요? 노래를 만든다고. 그 작곡을 하는 꼭 작사를 다 해버려요. 작곡이요. 작사를 그냥 5분이면 다 해요. 작사 작사도 다 해요. 예, 어느 수준으로 해주, 주제를 주고 어느 수준으로 해주냐면 70% 정도 수준. 소설도요. 박영주 작가가 지금 웹소설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8화까지 써서 9화를 채찌피티한테 요구하니까 쫙 써줬죠. 자기는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근데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한 70% 수준은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경쟁력 있게 내치는 바로는 초안을 못 내놓죠.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초안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는요, 수고가 떨어지고요. 내가 아이디어가 다시 안 떠올랐을 때 내가 말을 2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20페이지를 새 버전으로 써주면 참고가 탁 돼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적 측면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나 뇌적으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그 활동 영역이 70살까지만 됐다고 한다고 보면 90살까지도 충분히 보조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전문 영역에서 근무하다가 나왔잖아요. 챗GPT 또한 도구를 활용하면 다시 40살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조 도구가. 그러니까 옛날에 걸어 다닐 때 6km를 못 걸어갔어요. 학교를 중학교 우리 다닐 때 6km 정도는 걸어 다녔는데 차가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6km를 만약에 어디 다닌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챗GPT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컴퓨터 자판도 치기도 어려웠어요. 이걸 하루에 4시간 컴퓨터 앞에서 일하려고. 근데 이게 다 되니까 저는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활용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에서도 그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못 따라오거든요. 자기는 도구를 이용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전문성이 도구를 이용해서 더 경쟁력을 가질 거다. 그러나 아까 그 중간 영역이 없어진다고 하듯이 중간 영역 정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도구를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체험을 뭐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을 깔아오시고요. 구글에 로그인을 해서 오시는 걸 보내요. 구글.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쓰시고 브라우저 크롬에 오른쪽에 점색에 들어가면 설정란에 가면은 검색을 구글로 해놓으면 브라우저는 크롬이고 검색은 구글이고 그런 상태로만 오시면 좀 더 그리고 챗GPT 로그인도 한번 가입을 해두시고 3.5라도 근데 22,000원을 내야 4.0을 쓰게 하는데 그 다음에 리튼이라고 치면 나와요. 일단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기본 리튼 몇 가지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가입해 오시고 저기 사항을 저기 카톡방에 그것도 가입해 오시고 도루라는 자동 영상 편집기 그것도 가입해 오시고 왜냐면 도루 제가 혹시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게요. 근데 그걸 또 원치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오픈 채팅방은 관리자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조금 이상한 분들은 채팅방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건 원하는 사람만 원하면은 오픈 채팅방을 조금 강의 때는 들어오셔야 되고 강의 끝나면 나가시는 분이라도 그래야지 내가 그 명령어를 타이핑 10초라도 쓰기 위해서 내가 빨리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카톡방에 명령어를 쫙 올려주면 그걸 카피에다가 넣으면 빠르거든요. 그 타이핑 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일일이 타이핑을 쳐도 되지만 그 타이핑 치는 10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카톡방에 딱 올려드리면 그 카피해서 채찍에서 딱 넣으면 실행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방을
카톡방을 들어오셔야 되고, 나가고 싶으면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자동 탈퇴를 해서 나가시면 되니까, 그건 만들어주세요. 잠깐 쉬셨다가 저 이윤선 선배가 기다리시는데 이윤선 선배 이야기 하나 해보실래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안녕하십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저 이윤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한가람회 그 은퇴 PD들의 모임 한가람회 현정주 회장이 좋은 뜻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같이 좀 참여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럼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오광선 전 PD, 오광순 교수께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이고 그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잘 제시해 주셔서 상당히 이 모임 오프닝을 잘 해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학수 국장이 실제로 여러 가지 툴을 시연하면서 맛보기로 아마 해드릴 것 같은데 좀 전에 김학수 국장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걸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는 혹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주 김학수 국장, 그 다음 주 제가 좀 준비하는 시간 세 번의 기회를 마치시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셔도 하나도 어, 늦지 않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들어서 멀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준비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은퇴한 전직 방송인 PD, 작가, 기타 각 분야의 전문 직능을 가지고 수고해 주셨던 분들이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될 제목을 AI 시대 리본 IPD 대기라고 했는데 우리 현정주 회장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개념이 잘 안 온다. 해서 미디어 컨텐츠 다르게 보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결국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까지 우리가 방송사에서 팀 플레이로 프로덕션 크리에이션을 했잖아요. 세분화된 전문화에 의해서 협동 작업에 의해서 완벽한 협업에 의해서 프로덕션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IPD라고 꼭 PD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IPD에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통합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 IT 이런 테크놀로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각자 모노플레이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학수 국장이 소개해 주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툴 사용을 한번 여러분이 시연을 보시고 경험을 해 보시면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부터는 각자 독자적으로 혼자서 프로덕션의 A부터 Z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제시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퇴하고 나면은 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타의 직종 직분야에 계신 여러분들도 독자적으로 PD였든 작가였든 엔지니어였든 뭐 행정이었든 방송을 경험했던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은 앞으로는 이제 혼자서도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러한 모델은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제시해 드릴 것이고 그것을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 모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해.
음, 제가 조금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기 같이 계시니까. 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오픈 AI를 갖고 스터디 그룹을 해왔어요. 그 멤버가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 김학수 교수님, 선배님, 그리고 우리 김미라 씨, AI 전문가십니다. 그 다음에 최동익 대표님,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오정현 선배님, 오 선배, 나가셨나? 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당산 스튜디오에서 AI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기 너무 이게 아깝다고 그래서 PD와 작가와 방송이나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확대를 하자고 그래서 이걸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꽉 차야지 저희들이 신이 날 거 아닙니까? 방이 꽉 차야 되고 이줌 방이 또 꽉 차야지 저희 신이 나서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신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나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참석하겠냐,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겠냐. 28일은, 21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카톡 연락이 되니까 연락을 띄울게요. 그럼 신청을 주시면은 모자라면 다른 분을 흡수할 거고, 많으면은 30선에서 자를 거예요. 딱 30명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저 강당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요 30명이 적당할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런 모임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소통인데, 또 이제 카톡방을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겠다.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나는 싫다 그러면 이 시간에 계속 오세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방에 오세요. 그럼 제가 그 카운팅을 할게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주는 모든 정보를 못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걸 갖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일종의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지 여기서 뭘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의제를 던지면, 토픽을 던지면 그걸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다가 와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컨설팅, 리뷰하는 시간으로 아시고 공부를 해오시면 되고요. 나는 그것도 싫고 눈팅만 하겠다고 그러면 바빠서 안 돼 그러면 눈팅 하세요. 눈팅만 해도 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우선으로 여기를 채울 거고요. 눈팅하는 사람은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 30명이 꽉 차게 할 거고 노트북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랑 개인 카톡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도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전해서 저희 개인적인 연락처를 아실 것 같으니까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그 컴퓨터 베이스 그걸 가르쳐 보면 컴퓨터를 잘 못 써서 이걸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 그래서 우리 저 최동익 대표님이랑 우리 김미라 지금 나이가 드셨어도 대학원을 좀 AI 학과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 우리 오정현 씨는 독학 나갔는데 이렇게 세 분이 맡기고 있으면 이제 와서도 좀 어드바이스를 해줄 거예요. 바로바로 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줌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오셔서 하면은 뭐가 안 됐을 때 바로바로 가르쳐 드릴 수가 있으니까 무슨 걸 같이 그러면 좀 많이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네, 그리고 앞으로 21일까지 세미나가 되고 28일부터는 이제 공부 모임으로 들어가는데 공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여기 모인 사람이 결정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길 원한다. 어떻게 하길 원한다. 그리고 계속 봉사를 해달라. 아니면 다음은 만 원씩이라도 내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저희들은 사실은 봉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주로 주 강사가 김학수, 김미라, 최돈익, 오종영 그런 분들이 메인 강사를 할 거예요. 저녁에 술이라도 한 잔 사시든가 아니면 모아서 뭐 교통비라도 주시든가 하는 그 다음 문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는 없고 여기 모인 분들이 학우들이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뒤풀이를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가는 분들은 여기 다음 강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시거나 단톡방에서 이야기하시고 뒤풀이를 가서 저녁을 드시거나 뭐 소주라도 한잔 하실 분은
여기 한야지 포크라고 있습니다. 요 길 건너에. 여기 혹시 손 들면 제가 미리 예약을 해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저녁 드실 분? 한 10명 되나요? 한 10명 정도 제가 예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10명 예약을 해놓고 거기 방을 해놓을 테니까 네이버에서 한야지 포크라고 치면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실 분은 지금 그쪽으로 옮기시고요. 저희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짓고 질의 답변하실 분은 여기서 마저 하세요. 뒤풀이 안 가실 분 여기 답변 질문 받아주세요. 휴가 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식당 가시에 오셔도 제가 입출하겠습니다.